안녕하세요. 오늘은 세종대왕 평전 8번째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지난번에 내용이 양녕대군을 이제 폐위하고 충녕대군을 세자로 세웠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갈등이 계속 됩니다. 정치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오늘 내용 좀 들어보시다 보면, 아니 도대체 왕이라는 자리가 뭐길래 무슨 아버지 아들 관계가 이래야 되나 이제 이런 내용이 나와요. 한번 들어보시면 야, 이게 왕도 아무나 하는 노릇이 못 되는구나 라는 게 이제 굉장히 이제 다가오실 겁니다.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양녕대군을 이제 폐위를 했고 신하들의 동의를 얻어내서 이제 가능했던 겁니다. 이것도 그렇게 해서 이제 오늘날의 동작구 지역 쪽 이제 그쪽에 이제 양녕대군 궁 밖으로 보낸 거죠. 원래는 태종 이방원이 의도적으로 더 멀리 보내렸어요. 왜냐하면 양녕대군이 자기 세력을 키워서 자기를 칠까봐, 아버지에게 칼을 겨눌까봐 무서웠던 겁니다. 이거 오버 해석 같죠? 근데 이제 뒤에 내용 보시면 절대 오버 해석이 아니라는 거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그래서 심지어는 양녕대군을 이제 궁 밖으로 쫓아낼 때 활도 안 줬어요. 이게 사냥할 때 쓰는 거 활 있죠? 활 시위도 안 줬습니다. 그러니까 그 힘을 키울까봐. 이게 뭐랑 연결이 되는 거냐면, 그 이방원이 아버지 이성계에게 인정을 못 받았잖아요. 힘으로 왕을 이제 차지한 거에 대해서 이제 아버지 이성계가 완전 열받아가지고 이제 드라마에서도 방원이 내 이놈 하면서 아주 유행어처럼 이제 막 나왔죠. 그래서 심지어는 이제 이방원 이제 자기 아들 꼴도 보기도 싫다 해가지고 함경도로 가고 거기에 이제 이방원이 제발 돌아주십시오 아버지 하면서 효를 행하려고 했는데, 사신을 보낼 때마다 이성계가 활을 너무 잘 쏘는 사람이니까 활로 막 사신을 죽였다 해가지고 사신은 또 뭔 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함흥차사 이런 말까지도 생겼는데, 어쨌든 양녕대군이 좀 무인기질이었고 그 활을 가지고 또 뭔 짓을 할지 모르니까, 그래서 초반에 떠나보낼 때 활조차도 주지 않았다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요. 2개월 뒤, 그러니까 태종 1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방원이 그렇게까지 왕위를 오래 한 것도 아니에요. 18년입니다. 그래서 8월 8일 날 어느 날 갑자기 이제 경회로에서 이제 충녕대군에게 갑자기 대뜸 이제 옥새를 전달합니다. 신하 이경옥이라는 사람을 불러가지고 옥새를 전달하라고 처음에 명령을 했는데, 이경옥이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 벌벌 떨면서 엄청 거절을 합니다. 근데 이방원이 막 화를 내면서 충녕 불러오라고 하면서 경회로에 만나서 이제 직접 옥새를 두 손에 쥐어주면서 받으라라고 하고 갑자기 자리를 확 떠나면서 세자전이 있는 쪽으로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충녕대군도 너무 놀라서 아바마마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며칠에 걸쳐서 옥신각신하고, 신하들도 이제 또 난리가 납니다. 전하 이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이제 막 또 눈치싸움 하면서 막 왕을 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죠. 이제 3일에 걸쳐서 난리를 치다가 이방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군권은 내가 지고 있겠다. 그러니까 이제 군에 대한 그 통솔, 그리고 나라 국방 문제, 그리고 거기에 추가로 아주 중요한 이제 선택하기 어려운 이제 국가의 이제 중요한 문제에 있어서는 내가 결정을 하겠다. 이 말을 하고 나서야 이제 신하들과 이제 충녕대군, 이제 세종이 되는 거죠. 어쨌든 세종대왕이 되는 거죠. 또 왕이 되는 거죠. 이 어쨌든 옥새와 이것을 받아들여서 왕이 됩니다. 근데 여기서 이 이방원이 좀 섬뜩한 말을 또 해요. 내가 군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유는 양녕대군이 함부로 이제 쳐들어올까 봐서 그렇다. 대놓고 이거 노골적으로 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자기한테 쳐들어올까 봐 무서워서 군권을 내려놓지 않겠다 이러는 겁니다. 좀 무섭지 않습니까? 이렇게까지 견제를 해야 되는 건가? 자, 이 상황에서 그래서 어쨌든 이방원이 상황이 됐고, 이제 세종은 정치를 하기는 하는데 이 5년간에 걸쳐서 이제 태종의 섭정을 받는 거거든요. 사실 중요한 걸 다 태종 이방원이 했기 때문에 나중에 이제 이 이방원이 죽고 나서 그 세종대왕은 이제 심지어 신하들에게 이렇게까지 얘기합니다. 세종실록에 이 5년은 싫지 말아라. 내가 정치한 거 아니다. 근데 신하들이 극구 반대해서 어쨌든 세종실록에는 포함된 기간이기도 합니다. 근데 아무튼 중요한 것은 이방원이 다 결정했다는 거. 여기서 상황이 또 이방원이고 이제 아래에 이제 어쨌든 세종대왕 왕이 있는 거잖아요. 이 미묘하고 또 복잡한 이 권력 구도에서 황당한 일이 또 발생을 합니다. 되게 불쌍한 일이에요. 뭐냐면 신하 중에 이제 두 신하가
이제 세종대왕에게 찾아가서 군사 관련 문제에 대해서 세종대왕에게만 말을 하고 상황 이방원에게는 보고를 안 한 신하가 2명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제 이방원이 반역의 조짐이 있도다라고 하면서 이렇게까지 과격하게 반응을 하면서 도대체 권력이라는 게 뭔지, 그러니까 자기 아들 세종, 그러니까 왕이 된 아들이 군사 문제에 대해서 그 아들만 알고 나는 모르게 됐다는 것에 대해서도 권력에 대한 어떤 그 민감한 위기의식을 확 느끼면서 이방원이 급발진을 하더니 그 두 신하를 처형시켜 버립니다. 여기서 이걸로 그치지 않고 더 뒷조사를 해가지고 캐고 하다 보니까 세종대왕의 장인인 시몬이란 사람도 군권조차도 얼른 세종대왕이 직접 다 쥐어서 제대로 된 정치를 해야 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라고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때마침 이 시몬이 중국에 있었는데 사신으로 돌아오자마자 잡혀가서 이제 귀양살이를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장인인 거죠. 장인이 이제 그렇게 되고 장모님은 관노비로 만들어 버렸어요. 충격 아닙니까?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장인 장모가 다 이제 뭐 귀양 가고 노비 되고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종대왕의 와이프의 엄마, 장모님을 그렇게 만들어 버렸다. 이게 무슨 뭐 왕하고 무슨 사돈집 되는 사람들은 막 다 풍비박산 나고 난리도 아니죠. 이방원의 와이프 민씨 집안도 형제가 다 죽었죠. 이게 누가 왕이란 이게 사돈 사위 되고 이거 한다는 게 이게 뭐 얼마 무서운 일인 건지 좀 아시겠죠? 그래서 세종대왕 입장에서는 장모님이 노비가 된 거예요. 그나마 이 세종대왕의 와이프, 아내까지도 신하들이 뭐 이방원 이렇게까지 이제 그 세종대왕의 장인 집안을 이렇게 쑥대밭을 만들어 놓으니까 신하들까지도 또 부안해동 해가지고 이왕 이렇게 된 거, 세종대왕의 아내조차도 좋은 마음을 품을 리가 없다. 같이 벌을 줘야 된다. 이렇게 몰아갑니다. 신하들이. 근데 이방원이 이것까지는 또 참았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종대왕의 아내가 아이를 3명이나 낳기 때문에 그래도 어쨌든 자기 아들과 살 여인이기 때문에 아내까지는 건들지 말자. 어진 여인이다. 그래서 이방원이 이것까지는 막아버립니다. 살벌하죠. 그리고 그 이후에 어쨌든 이방원이 그 상황으로 있는 이 기간 동안에 양녕대군을 의도적으로 계속 이제 멀리 보냅니다. 점점 멀리 보내서 2차례에 걸쳐서 마침내 경기도 이천으로까지 보내요. 그러니까 갑자기 군대를 이끌고 쳐들어오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까지 이방원이 직접 군권을 놓지 않고 자기 아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또 이런 또 온정은 또 베풉니다. 그 한 번은 그래서 그 일종의 뭐 이제 가택연금처럼 양녕대군이 멀리 못 가게끔 그 고을의 수령한테 네 고을 지역을 벗어나면 나한테 당장 보고하고, 그리고 고을 그 함부로 몰래 그 벗어났을 시에는 너가 벌을 받을 줄 알아라고 하면서까지 이렇게 감시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양녕대군이 노는 걸 하도 좋아하는 사람이니까 언젠가 밤에 담을 넘어서 도망가서 또 어디 노비집까지 놀러 가가지고 해서 노는 일이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갑자기 양녕대군이 한밤중에 사라져가지고 그게 세종 이방원에게 또 보고가 됐고, 이방원은 깜짝 놀라면서 얘가 어디서 뭐 반란을 도모하는 거 아니면서 막 뒤지다가 알고 봤더니 어느 노비집에서 놀고 있다라고 하니까, 근데 그 노비집에서 놀다 보니까 신발이 해져서 발가락까지 튀어나왔대요. 그때 이 얘기를 듣고 이방원이 안심을 하면서 그곳에 이제 술과 옷을 보내줘라 이렇게 하고, 또 다시금 또 이제 궁에 불러서 그 양녕대군을 불러서 여기서 또 화를 내지 않고, 또 아버지의 사랑이 참 놀랍습니다. 화를 내지 않고 어르고 달래면서 조용히 잘 지내기를 바란다. 네가 뭐 갑자기 사라졌는데 뭐 나쁜 마음을 품진 않았구나 라면서 하더니 이후에 이제 사냥까지는 이제 허락을 합니다. 하지만 감시와 경계는 늦추지 않았다는 거. 이후에 또 몇 번 양녕대군은 계속 사고를 쳐요. 그래서 주변의 신하들조차도 아, 저 사람은 천성이 저래서 도저히 안 되는구나 라고 이제 이렇게 보게 되었고, 뭐 또 이제 뭐 어떤 지역에 그 경기도 이천 전에 이제 광주 지역에서 있었을 때도 그 지역의 수령의 첩을 또 뺏으려 했어요. 거절해서 문을 닫고 안 들여보내줘가지고 막았는데, 이방원이 이 일에 대해서도 옆에 병조 판서까지 앉혀놓고 이제 양녕대군을 또 불러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또 이제 일을 저지르면 나도 이제 어쩔 수가 없고 신하들에게 법대로 처리하라고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발 이제 선은 넘지 말고 적절히 잘 놀아라 라고 하면서 어느 정도 노는 것까지는 이방원이 허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뭐 사냥하는 것까지도 좀 허용을 해주고, 이제 나중에 한참 지나고 나서는 이제 좀 몇 년 지나고 나서는 같이 사냥도 좀 하게 되고 뭐 이제 이런 관계를 유지합니다.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제 이방원도 이제 죽는 순간이 오겠죠.
그래서 5년간의 섭정 기간을 마치고 이방원도 이제 죽게 되는데 죽기 직전에 양녕대군을 이제 궁에 부릅니다. 어쨌든 아들이니까 죽기 전에 유언도 남기고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참 권력이라는 게 뭔지 양녕대군이 궁에 좀 오래 머물게 되니까 신하들이 또 상소를 올렸습니다. 되게 불안한 상황이다. 상왕께서 돌아가시면 저 양녕대군이 어떻게 나올지 모르니까 빨리 궁 밖으로 내쫓아라고 신하들이 상소를 또 올렸어요. 그러니까 임종순간에서도 이제 아버지 아들이 만나는 것까지도 이제 신하들이 경계를 하면서 오래 저렇게 두면 안 된다고. 그러고 이제 세종대왕이 왕이 되고 상왕이 죽게 됐을 때 신하들이 더 불안해가지고 양녕대군은 더 멀리 내쳐야 되고 이제 거의 가둬놓고 이제 더 감시해야 됩니다. 막 이렇게 막 신하들이 막 난리가 났었는데 세종 때는 오히려 이제 저분은 나를 해야 할 사람이 아니다. 그리고 괜히 안타깝지만 주색 잡기에 빠져서 노는 걸 너무 좋아해서 왕이 못된 사람이고 그리고 그 덕분에 내가 왕이 되지 않았느냐. 그렇게 가혹하게 대할 이유가 없다라고 하면서 이제 서울로까지 이제 그냥 다시 지내게끔 한양으로 부르려고 했는데 신하들이 막 반대하다가 세종 20년대가 되고 나서야 간신히 이제 그 양녕대군을 한양 이제 도성에 이제 둘 수 있게 되는 뭐 이제 이런 관계를 갖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이렇게 태종 이방원도 이제 충녕대군을 세우고 나서 섭정까지 하면서 심지어는 첫째 아들의 어떤 그 문제를 일으킬까봐 견제까지 하면서 괴로운 그런 생활을 하다가 5년이 지나고 나서 태종 이제 그 18년 이후에 이제 5년을 추가로 섭정을 더 하다가 이방원도 죽게 되고 이후에 이제 세종이 드디어 본격적인 정치를 시작하게 되었다. 아직은 근데 이제 이방원이 살아있을 때 이제 세종대왕이 어떤 정치를 했는가 좀 더 나눌 것입니다. 뭐 이건 다음에 제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신 여러분들 이제 너무 감사드립니다.